2018년 3월 10일 오후 1시 40분경 일본 시가현 모리야마시의 하천변을 지나던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동물의 사체 같은 것이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데요. 이게 동물의 사체가 아니었어요. 머리와 팔다리가 없이 몸통만 있는 사람의 시신이었던 거죠. 훼손이 상당히 심했고요. 부패가 심해서 이 시신 일부에 백골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는 경찰도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시신은 대략 35세에서 50대 정도의 여성 시신으로 보였고요. 양 팔다리와 머리가 인위적으로 절단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경찰이 이 시신의 주인과 유기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고요. 범인이 검거되면서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 이 드러난 범인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돼요. 키류 노조미. 사망한 여성의 딸이 범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잔인성에 비해서 키류 노조미가 받은 형량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내용, 그러니까 사건의 자세한 내막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일본 국민들이 오히려 노조미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심정을 이해하고 한편으로 동정하는 반응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그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은 키류 노조미가 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 털어놨던 이야기와 경찰의 수사 결과상 밝혀진 내용들을 함께 정리한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58세의 여성 키류 시노부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주택에 살고 있었고요. 결혼은 했지만 남편의 직장 문제로 20년간 별거 중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별거 중이라고 기록하는 자료도 있고요. 이혼을 했다고 기록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신호부는 전업주부였고요. 간호대에 다니는 31살의 외동딸인 키류 노조미와 함께 둘이서 살고 있었죠. 신호부는 평판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보기에는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 보였어요. 딸과 함께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슈퍼에서 장을 보는 모습도 종종 목격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다가 아니잖아요. 집 안에서는 이 모녀의 사이가 조금 달랐습니다. 딸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딸의 모든 사생활을 다 통제하고 공부를 강요해왔던 거죠. 이런 집착과 압박은 노조미가 어렸던 시절부터 시작이 돼요. 본인은 고졸이거든요. 그런데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딸을 의사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 못한 걸 딸이 이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신호부는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국립대학의 의대를 목표로 정해놓고 노조미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강요합니다. 어릴 때는 노조미도 잘 따라줬어요. 공부도 곧잘 했고요. 엄마의 영향으로 노조미 본인도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 내 꿈이 정확하게 있다기보다는 부모의 생각에 의해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노조미는 이과 과목보다 문과 과목 쪽이 훨씬 성적이 좋았어요. 흥미와 관심도 문과 쪽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냥 엄마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진로가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도 아예 딸이 문과 쪽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노조미의 성적은 오르지 않았고요. 점차 의대 입학의 꿈과는 멀어져요. 고3이 됐을 때는 노조미 본인도 의대 입학을 거의 포기했을 정도로 성적이 떨어집니다. 속으로는 이미 의대 진학에 대한 꿈을 접었어요. 그런데 엄마 신호부는 달랐습니다. 노조미에게 계속 의대 진학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2005년 수험 결과 노조미는 결국 목표하던 국립대 의대에 불합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엄마 신호부가 친척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 딸이 의대에 합격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딸에게도 그 거짓말을 강요해요. 야, 그냥 붙었다고 하고 다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수습을 해야겠죠. 어떻게든 의대에 들어가서 자기 말이 거짓이라는 걸 들켜서는 안 되겠죠. 집착이 더 심해집니다. 노조미가 성인인데도 휴대폰을 압수해요. 외출도 통제하고요.
화장실에서 딴 생각을 할까봐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일일이 체크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인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감시를 하려고 목욕까지 같이 했었대요. 그 어떤 작은 여유조차 주지를 않았던 거죠. 노조미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유시간이라고 한다면 엄마가 외출을 해서 집을 비우거나 엄마와 함께 강아지 산책을 시키거나 장을 보러 가거나 이럴 때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을 자그마치 9년간 이어갑니다. 그런데 끝내 노조미는 의대에 합격하지 못했죠. 노조미 스스로도 9년 동안 이 의대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몇 차례나 했었어요. 19살 때는 학업을 포기하고 이제 취직을 해서 독립하려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땐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직이 가능했거든요.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면서 취직은 포기를 했고 3번이나 가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미성년자 때 했던 가출은 신호부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에게 발견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성인이 된 후에 했었던 가출은 신호부가 사설 탐정을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설 탐정이 숨어있는 노조미를 찾아내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가출 실패가 반복되면서 더 이상 노조미도 어떤 의욕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난 절대로 엄마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냥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수험 생활이 계속 길어지면서 신호부도 딸의 의대 진학에 대해서 약간은 포기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에는 노조미가 의대에 가는 대신에 조산사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너 조산사로 진로를 바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산사 학교로 옮기는 조건으로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걸 허락해요. 다행히 2014년에 노조미가 간호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진학 후에는 엄마와의 사이도 조금은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 엄마는 딸을 조산사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버리지 않아요. 노조미가 간호대 2학년이었을 때 신호부의 강요로 조산사 학교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이때도 불합격이 됐어요. 이 정도 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엄마는 포기를 모르는 거지. 근데 이때부터 모녀 사이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집착이 더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2017년 여름에 이 노조미가 의대 부속병원에 취업이 내정돼요. 노조미는 사실 노조미가 되고 싶은 건 수술실 간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나도 기쁜 일인 거죠, 이게. 그래서 엄마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크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조산사 학교에 가는 걸 조건으로 지금 간호학과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간호사 취업 포기해라. 조산사 학교 가야 되니까 공부 다시 해라. 그러면서 네가 조산사 시험에 실패를 하더라도 간호사는 되지 않겠으며 계속 조산사 시험에 응시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딸에게 각서까지 받아내요. 그러면 이 엄마는 왜 이렇게 간호사라는 직업을 안 하겠다면서 각서까지 받아낼 정도로 싫어하고 또 의사나 조산사가 되기를 원하는 걸까?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훌륭하고 좋은 직업이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신호부의 머릿속에는 국립대 의대에 진학하는 게 엘리트 코스,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 코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조산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간호사에 대해서는 정말 극도로 싫어했던 이유가 신호부의 예전 친구 중에 한 명이 공부를 자기보다 못했대요. 근데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던 애가 간호사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진 말을 평소에 딸 앞에서도 자주 해왔다는 겁니다. 신호부가 사귀고 이제 재혼까지 생각했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의 직업이 의사였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보면서 의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걸 피부로 느끼면서 이제 선망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학벌 컴플렉스,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 의사에 대한 존경, 이 이유가 딸을 수험지옥에 빠뜨리고 간호사가 되는 걸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였다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딸 노조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17년 12월에 노조미가 성인이잖아요. 근데 성인인데 엄마 몰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시당하는 게 싫으니까. 근데 이걸 들킨 거예요. 이때 엄마가 노조미를 집 마당으로 끌고 나와서 무릎을 꿇리고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끔 하려고 이걸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노조미가 보는 앞에서 노조미 스마트폰을 벽돌로 부숴버려요. 그리고 노조미가 기존에 쓰던 휴대폰 있잖아요.
거기다가 문자를 보내요, 엄마가. 짜증나, 죽어버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노조미는 감정이 너덜너덜해졌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느꼈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선택밖에 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게 바로 엄마를 죽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납니다. 1월 14일에 노조미가 엄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계획에 대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살인에 대한 방법들을 검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조미가 이때 그 이메일 임시 저장 기능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의 어떤 메모장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살인에 대한 결심,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1월 18일 다시 치렀던 조산사 학교 입학시험은 또 불합격됩니다. 그리고 내정되었던 대학병원 간호사 취업 등록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어요. 다음 날인 19일에 노조미가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진심을 표현해요. 이게 어쩌면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마지막 카운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조산사가 아니라 수술실 간호사가 되고 싶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취업 등록을 허락해 주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돌아온 신호부의 반응. 나는 의사가 되지 못한 너 때문에 인생이 불행의 구렁텅이에 처박혔어. 너는 배신자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몇 시간 동안 울어요. 엄마가 딸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엄마를 노조미는 그냥 그대로 눈앞에서 생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녀는 준비했던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날 밤 노조미는 잠자리에 든 신호부의 몸을 평소처럼 마사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신호부가 엎드린 자세로 바꾸고 잠이 들었을 때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왔고요. 그녀의 목 왼쪽을 깊게 공격합니다. 칼에 찔린 신호부가 비명을 질렀고요. 그 목소리를 들은 노조미가 순간 겁이 나서 칼로 2번 정도를 더 공격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엄마 신호부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노조미는 새벽 3시 42분에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려요. 몬스터를 쓰러뜨렸다. 이것으로 안심이다. 라는 글을 올립니다. 아마도 이 글로 봤을 때 신호부의 사망 시간은 19일에서 20일로 넘어가는 새벽 한 2시 16분부터 3시 42분 요 사이로 판단이 됩니다. 이후에 노조미는 엄마의 시신 옆에서 평소에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시청했고요. 시신에 담요를 덮어두고 잠을 잡니다. 이 행동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사람을 죽인 뒤에 다른 것도 아니고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죠. 그러니까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봤다? 이것에 대해서 이 행동이 이 모녀 관계에서 노조미가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한다는 게 드라마 보는 거라는 거죠. 이 살해 당시의 상황은 노조미의 일방적인 증언이고요. 부검 소견은 조금 달라요. 장기의 울혈 등 급사의 징후가 보인 점에서 피해자가 급사했다고 인정은 되지만 머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은 불명이고 질식사나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는 것도 모순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호부가 과다출혈로 급사했을 수도 있지만 질식사하거나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아니라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머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고 그래서 신호부의 정확한 사인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추정만 가능한 거죠. 노조미는 다음날 집 근처 가게에서 톱과 손도끼, 전정 가위 등 몇 가지 도구를 샀고요. 학교 실습 때 입었던 일회용 가운 그리고 장갑을 착용하고 준비해둔 도구들로 시신을 훼손하는 작업을 합니다. 머리와 양팔, 양다리 그리고 범행 도구들을 쓰레기로 내놨다고 하고요. 이 몸통 부분을 가방에 넣어서 집에서 한 250m 정도 떨어진 그 하천변에 유기를 했던 거예요. 몸통은 훼손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게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였기 때문에 유기를 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범행 이후 노조미는 자신이 원하던 간호사 취업 등록 절차를 마쳤고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토록 원하던 간호사가 되어서
대학병원에서 일하게 됐죠. 그리고 그해 3월 몸통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3개월 만에 경찰에 잡힌 건데요. 그러면 수사 과정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노조미가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됐을까? 몸통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경찰이 일단은 가까운 그 주변 민가를 돌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혹시 행방불명자가 있는지부터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기장소와 가까운 곳에 살았던 이 노조미의 집에도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때 노조미 대답이 조금 의심스러웠던 거죠. 노조미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저희 가족들 중에서는 없어진 사람은 없는데 최근에 자주 보였던 이웃집 여자가 좀 안 보였다, 몇 달째.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경찰에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집이 어딥니까? 이제 물어봐서 그 집에 갔는데 딸이 한 명 있었던 거죠. 물어봅니다. 엄마 어디 있습니까? 첫날 갔을 때는 엄마가 외출 중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는 엄마가 가출을 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경찰이 노조미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 거죠. 경찰은 곧바로 사망한 신호부가 자주 갔던 슈퍼마켓의 CCTV를 확인했고요. 1월 19일 이후로는 신호부가 이 마트에 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토막 시신의 주인이 신호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신호부의 신변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확실해 보였고 그 실종에 딸 노조미가 관련됐을 가능성을 느꼈던 거죠. 경찰은 시신의 DNA를 노조미의 DNA와 대조했고요. 그 결과가 5월 17일에 나와요. 자, 결과는 노조미의 엄마 신호부의 시신이 맞다. 그렇게 경찰이 노조미의 집을 수색했고요. 거실과 욕실에서 혈흔을 발견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욕실에서는 뼈 조각도 나왔어요. 하지만 노조미가 신호부를 죽였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노조미를 신호부의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용의자로 체포를 합니다. 노조미는 엄마의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건 맞지만 살해 혐의를 부인해요. 엄마가 내가 조산사 학교에 떨어진 것 때문에 절망감을 느꼈고 칼로 직접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시신을 발견해서 훼손하고 유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호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유서도 없었습니다. 생존 반응이 끊긴 것으로 보이는 1월 19일 정오에는 병원 진료도 받았었고요. 그날 휴대폰 게임도 했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얼마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노조미의 주장처럼 엄마가 정말 딸이 조산사 학교에 떨어진 충격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그 말도 말이 안 되는 게 신호부가 노조미에게 재수험을 준비하겠다는 확답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신호부는 살아서 그 결과를 두 눈으로 지금 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했겠죠. 내년에라도 노조미가 자기 꿈을 이뤄줄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노조미가 시신 훼손과 유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녀는 시신 유기 혐의로 6월 26일에 기소가 됩니다. 하지만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 주장을 경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를 살해하고 나서 새벽에 트위터 글을 썼잖아요. 몬스터를 쓰러뜨렸다. 경찰이 이걸 그냥 넘기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경찰은 노조미가 신호부를 살해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수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노조미가 이 엄마와 별거 중이었던 아버지에게 엄마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엄마의 폰으로 근황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만약에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 발견했다면 가족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는 게 정상이겠죠. 그걸 은폐하는 행동을 본인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밖에도 경찰은 노조미가 엄마의 친구, 이모, 외할머니에게도 엄마가 살아있는 척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9월 노조미는 엄마 신호부 살인 혐의로 다시 체포가 돼요. 1심 재판에서 노조미의 변호사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 사체 손괴와 유기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주장합니다. 구형된 건 20년이었는데요. 재판 결과는 징역 15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이 피해자의 존엄을 해치고 인근 주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공포를 준 잔인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노조미가 오랜 시간 엄마와 딸 두 사람만의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후에도 지나치게 간섭을 받으면서 궁지에 몰린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는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엄마를 무서워하는데 그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었고 여러 차례 시도했던 가출이 모두 실패하면서 엄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노조미의 상황을 인정해 준 거죠. 그리고 재범 위험이 낮고 출소 후에 노조미의 아버지가 노조미와 함께 살면서 사회복귀를 돕는다고 했던 점, 노조미도 출소 이후에 아버지의 뜻에 따르길 원했기 때문에 이 점도 참작이 됩니다. 선고 후에 노조미는 1심 판결문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엄마와의 불화를 인정받았다는 게 이 노조미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그녀는 담당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 살인을 인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와 마주하기로 결정한 거죠. 8개월 뒤에 항소심 재판이 열렸고요. 재판부는 노조미에게 1심에서 살해 사실을 왜 부정했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녀는 내가 엄마를 찌른 걸 아빠가 알게 되는 게 무서웠다고 대답을 했어요. 또 살인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숨겨둔 스마트폰을 엄마가 때려서 부쉈을 때, 그리고 조산사 학교에서 떨어졌을 때 배신자,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거칠게 질책을 받았던 게 계기였다고 대답을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무려 5년이 감형이 됐죠. 노조미가 살인을 자백했고 깊게 반성한 게 감형 요소가 된 겁니다. 판사는 이제부터는 자신의 판단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힘들겠지만 내가 직접 선택한 길을 걸으면서 어머니의 명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노조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노조미의 변호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됩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당시에 일본 사회에는 교육학대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게 돼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미처럼 부모로부터 학업과 진로에 관해서 도가 지나칠 정도의 집착, 참견, 폭력,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노조미가 나중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는데 당시에는 엄마한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엄마를 죽이는 것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도소에 있는 지금이 마음이 편하다고 말을 합니다. 교도소는 규칙만 잘 지키면 질책을 받지 않을 수 있고 교도관은 적어도 나에게 짜증나니까 죽어버려라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학대의 문제가 부모가 자신의 욕망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도 개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을 해요. 아이가 이런 학대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주변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 자식 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일단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게 첫 시작인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식을 한 개인이 아니라 내 분신, 내 자신, 내 꿈을 실현시켜줄 대상으로 봤던 그 시작도 분명 잘못되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건 어떤 부모나 똑같겠죠. 하지만 자식이 진로를 찾고 진로를 개척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내 열등감을 자식에게 풀고 도를 넘는 집착을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이 자식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양쪽에 댓글들이 달릴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살인을 결심했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제가 100%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정말 오랜만에 범죄자가 보냈던 그 시간들과 괴로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